얼어붙은 바다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둘러싸인 남쪽 끝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의 전설처럼만 들리는 대륙이 하나 있죠. 지구 지도 맨 아래 늘 길게 찌그러진 흰 띠로만 그려져서 감각조차 잘 안 잡히는 땅. 바로 남극 대륙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화성 표면 사진을 확대해보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정작 이 행성 맨 아래 대륙이 실제로 얼마나 크고 어떤 모습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인류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남극은 지구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남은 거대한 물음표에 가깝죠. 더 흥미로운 건 이 얼음 밑 어딘가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자원과 아직 한 번도 사람 눈에 잡힌 적 없는 생태계, 그리고 지구 역사 전체를 바꿔놓았을지도 모를 단서들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그저 새하얀 사각형처럼 보이지만 수십 년 뒤에는 이곳을 두고 새로운 석유 국가가 등장하고 국가들 사이의 긴장이 다시 폭발하는 무대가 될지도 모르겠죠. 오늘은 이 얼어붙은 대륙 아래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인류의 미래와 어떻게 얽혀갈지 천천히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남극 대륙의 표면에서 시작해 그 아래 킬로미터 깊이에 묻힌 얼음층까지 내려가는 긴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극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크기부터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세계 지도는 남극을 화면 아래에 납작한 여백처럼 그려놓아 실제 크기가 전혀 체감되지 않죠. 하지만 진짜 비율로 북반구 위에 올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북미 대륙 위의 폭이면 미국 본토 48개 주를 훨씬 넘어서고 북쪽 캐나다 군도의 남쪽 멕시코 인근까지 뻗습니다. 유럽 위에 올리면 노르웨이 끝에서 이란과 이라크에 이르는 길고 커다란 영역을 덮습니다. 단순한 아래쪽 장식이 아니라 유라시아의 절반에 비견될 만큼 거대한 대륙인 셈이죠. 그럼에도 사람의 손길은 거의 닿지 않습니다. 남극의 여름에도 상주 인원은 3,900명 남짓, 겨울이면 1,000명 이하로 줄어듭니다. 몇 달 동안 해가 아예 뜨지 않는 극야와 평균 영하 30-40도의 혹한, 그리고 몇 분만 노출되어도 피부가 얼어붙는 바람이 이곳을 사실상 접근 불가지대로 만들어 왔습니다. 남극과 가장 가까운 대도시인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에서도 남극 반도까지는 950km의 험한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이 사이에 있는 드레이크 해협은 바다와 바람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며 충돌하는 지점이라 세계에서 가장 험한 해역으로 악명높. 해류와 바람이 정면으로 부딪혀 파도가 20m 가까이 치솟는 날도 있어 거대한 쇠빙선조차 장난감처럼 흔들릴 정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남극의 정확한 실체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남쪽 끝 어딘가에 얼음과 안개 속에 가려진 대륙이 있다더라는 전설만 전해졌습니다. 남극 대륙이 기록상 처음 확인된 것은 1820년 러시아 탐험선이 남극 연안을 보면서부터입니다. 그 후 탐험은 조금씩 이어졌지만 지금도 남극의 98%는 얼음으로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바위가 드러난 땅은 거의 없고 얼음의 평균 두께는 2km, 가장 깊은 곳은 4.8km에 달합니다. 이는 부르즈 할리파대 6개를 쌓아야 겨우 닿을 수준이며, 이렇게 쌓인 얼음 속에는 지구 담수의 약 59%가 갇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얼음이 모두 녹는다면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은 약 60m 상승해 플로리다 같은 해안 평야 지역은 지도에서 거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음이 너무 두꺼워 그 아래 지형을 직접 뚫고 조사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과학자들은 비행기에서 강력한 전파를 쏘고 되돌아오는 신호로 얼음 아래 지형을 추정합니다. 남극은 유럽보다도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체의 10% 정도만 제대로 지도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추려낸 정보들만 봐도 남극이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보면 남극은 하나의 둥근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얼음을 걷어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히 북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남극 반도는 사실 여러 개의 산악섬이 줄줄이 이어진 군도 형태로 추정됩니다. 지질학적으로 비교적 젊은 지역이라 과학자들은 이 일대를 소남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남극 바깥, 거대한 얼음이 덮고 있는 본체 쪽은 상대적으로 오래된 지각이 자리한 영역이라 대남극이라고 구분되기도 합니다. 소남극은 퇴적암과 화산암이 많고, 대남극은 화강암, 변성암 같은 단단한 암석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소남극이 태평양을 둘러싼 불의 고리에 속해
수북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대의 얼음섬 상당수는 오래전부터 용암이 솟구치며 만들어진 화산섬 위에 눈과 얼음이 켜켜이 쌓여 완성된 풍경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화산이 에레버스산입니다. 에레버스산은 남극에서 가장 잘 알려진 활동성 화산이자 지구 남단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활동 화산이기도 합니다. 이 화산 정상에는 수십 년째 식지 않고 있는 용암 호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로도 간헐적인 분출이 꾸준히 관측되었고 주변 평균 기온은 연중 영하 7도 안팎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영하 20도 위로 잘 올라가지 못하고 8월 무렵에는 영하 60도 아래로 떨어지는 일도 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벌한 환경 아래 얼음층 내부로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에레버스 산에서 뿜어져 나온 뜨거운 수증기가 산을 덮고 있는 얼음을 아래쪽에서 조금씩 녹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산 속에는 미로처럼 얽힌 얼음 동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얼음 동굴 안쪽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로 유지됩니다. 일부 구역은 섭씨 24에서 25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남극 한가운데에 반팔 차림으로도 견딜 수 있는 따뜻한 방들이 얼음 속에 군데군데 숨어 있는 셈입니다. 당연히 과학자들은 이 안에 우리가 모르는 생명체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17년 호주 연구진이 이 얼음 동굴 중 한 곳에서 흙을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실험실에서 DNA를 조사해보니 조류와 이끼의 흔적뿐 아니라 정체불명의 유전자 조각들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이미 남극 주변에서 관측된 종들과 비슷했지만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일부 유전자가 새우나 진해, 거미처럼 여러 마디가 이어진 절지동물 계열과 가깝다고 추정했습니다.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얼음 위의 살인적인 바람 아래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낯선 생명체들이 따뜻한 동굴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남극에는 에레버스 산 말고도 활동성 또는 준활동성 화산이 10여 개 이상 분포합니다. 따뜻한 얼음 동굴이 비슷한 방식으로 형성된 곳이 더 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산 아래에는 이렇게 따뜻한 동굴이 있고 평원 아래에는 또 다른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전파를 쏴 얼음 밑을 훑어보면 그 아래에는 우리가 평소에 보는 산과 골짜기, 강줄기와 비슷한 지형이 곳곳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수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에 눌려 마치 시간 자체가 멈춰버린 풍경처럼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2019년 국제연구진이 발표한 덴만 빙하 아래 협곡은 과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 협곡은 해수면 기준 약 3.4km 아래까지 내려가 있어 바닷속 평균 깊이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도 길이와 높이는 압도적이지만 해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깊이만 놓고 보면 이 남극 협곡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출된 육지 중 가장 낮은 곳인 사해 해안이 해수면보다 410m 정도 낮다는 점을 떠올려 보면 그보다 8배 이상 더 깊은 골짜기가 얼음 밑에 숨겨져 있는 셈입니다. 만약 이 얼음이 모두 사라져 협곡이 눈앞에 드러난다면 어떤 장관이 펼쳐질까요? 바람과 구름이 깊은 골짜기 사이를 휘돌고 양옆에는 절벽 같은 산사면이 끝없이 솟아있는 풍경을 상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남극이 숨겨둔 것은 골짜기만이 아닙니다. 1958년에는 동남극 내륙 깊숙한 곳에서 얼음 속에 통째로 묻혀있던 거대한 산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산맥은 이를 발견한 소련 과학자의 이름을 따 가메르티초프 산맥이라고 불립니다. 길이 약 1200km, 최고 봉우리는 2700m에 달해 알프스 산맥과 견줄 수 있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이 산맥 전체가 600m가 넘는 얼음과 눈 아래에 완전히 가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지표 위에서는 아무리 둘러봐도 끝없는 하얀 평원만 보일 뿐이죠. 얼음 아래에서는 거대한 산맥이 통째로 누워 있는데도 우리는 그 실루엣조차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남극을 지구의 비밀 지형 박물관이라고 불러도 과장이 아닙니다. 이상한 지질 신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동남극의 한 지역에서는 주변보다 중력이 약하게 측정되는 거대한 중력 이상지대가 관측되었습니다. 이 영역은
폭 240km, 깊이 최대 850m에 이르는 넓은 구간 전체에서 중력이 미묘하게 낮게 나타납니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 이상한 중력의 정체를 추적해 왔습니다. 2000년대 중반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진은 미 항공우주국과 독일 항공우주센터의 위성 데이터를 분석해 하나의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이곳에 지름 약 480km 규모의 초거대 운석 충돌 자국이 어둠 아래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치크술루브 분화구보다 훨씬 더 큰 충돌 흔적이 남극에 남아있는 셈입니다. 치크술루브 분화구의 지름은 약 80km로 추정되는데 남극 구조는 그 2.5배도 넘는 규모입니다. 치크술루브 분화구를 만든 운석의 지름이 약 10km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극에 떨어진 운석은 지름 40에서 50km에 이르는 거대한 암석 덩어리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출발해 인근 주 경계까지 이어질 정도 길이의 암석이 지구를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상상해보면 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충돌 자국은 시간이 지나면 침식과 지각운동으로 점점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이 구조가 생성된 시기를 대략 1억 년에서 5억 년 사이에 너무 오래되지 않은 시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시기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대멸종 사건으로 불리는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대멸종과 시기적으로 일정 부분 겹칩니다. 이 대멸종은 약 2억 5천만 년 전 발생해 당시 생물 가족의 절반 이상을 사라지게 만들고 해양 생물의 80% 이상, 육상 척추동물의 70%를 한꺼번에 소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돼 지구 전체 생태계가 이 정도로 붕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남극 어둠 아래의 거대한 구조가 실제 운석 충돌 자국이라면 이 대멸종의 원인 중 하나를 설명해줄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이런 규모의 충돌은 단순히 생명체만 위협한 것이 아니라 대륙 구조 자체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충돌이 옛 초대륙 곤드와나의 지각을 크게 약하게 만들어 이후 남극 호주 인도 쪽으로 대륙이 갈라져 나가는 과정에 간접적으로 기여했을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극 어문빛 숨은 비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90년대 이후 연구자들은 얼음 아래 완전히 갇힌 액체 상태의 호수가 최소 수백 개 이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차례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670개가 넘는 빙하 및 호수가 남극 대륙 곳곳에 점처럼 박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일부는 얼음 표면에서 3km 이상 내려가야 닿을 만큼 깊은 곳에 자리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이 동남극 깊은 곳에 있는 보스토크 호수입니다. 1990년대 초 러시아 연구팀이 전파 탐사와 빙상 두께 분석을 통해 그 존재를 확인했고 1996년에야 국제학술지에 정식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보스토크 호수는 얼음 표면에서 약 4km 아래에 자리한 거대한 물주머니입니다. 물의 총량은 미국의 미시간호보다도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호수의 온도는 섭씨 마이너스 3도 정도에서 유지됩니다. 물의 어는 점인 0도보다 낮지만 지열과 얼음의 압력 때문에 액체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통 해양 생물에게는 지나치게 혹독한 환경이지만 극지 바다에 적응한 생물에게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온도입니다. 실제로 남극 주변의 깊은 바다에는 차가운 얼음물에서도 살아가는 크릴과 특수한 어류, 성게, 불가사리 같은 무척추 동물이 버티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호수가 얼마나 오랫동안 외부와 단절됐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연구자들은 보스토크 호수가 최소 1500만 년 이상 얼음에 완전히 봉인된 채 독자적인 환경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안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수백만 년 동안 남극 외부와 단 한 번도 섞이지 않은 채 완전히 다른 진화 경로를 걸어왔을지도 모릅니다. 2012년 러시아 팀은 마침내 어문 표면에서 시작해 거의 4km 아래까지 시추봉을 뚫는 데 성공했고 보스토크 호수의 물을 처음으로 직접 채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완벽하지 않았던 탓에 샘플은 심하게 오염되었습니다. 시추 과정에서 얼음과 드릴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케로신과 외부 세균이 섞이면서 초기에 채취한 물에서는 200종이 넘는 이미 알려진 세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호수 안에 고유한 생명체를 구분해내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기존 데이터베이스에는 없는 완전히 새로운 계열로 보이는 유전자 서열이 하나 발견되긴 했습니다. 러시아 연구팀은 2015년에 보스토크 호수까지 다시 내려가는 시추를 진행해 이번에는 훨씬 오염을 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 올린 약 1리터 분량의 물은 다시 연구실로 옮겨졌지만 그 결과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있다 해도 세균 수준의 단순한 생명체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만약 이 호수에 진짜 세균이나 미세 생명체가 산다면 목성의 위성 유로파나 토성의 엔셀라두스처럼 얼음 아래 바다가 있는 천체에도 비슷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강력한 간접 증거가 될 것입니다. 2020년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는 상상을 한 단계 더 밀어올렸습니다. 보스토크 호수에서 위로 밀려 올라온 누적 얼음 샘플을 분석하던 연구자들이 그 안에서 뜻밖의 유전 정보를 발견한 것입니다. 분석 결과 수십 개의 새로운 세균성 유전자뿐 아니라 남극 연안에서 흔히 발견되는 바위대구 어종과 97% 이상 유사한 RNA 서열이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보스토크 호수 깊은 곳 어딘가에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수성 어류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셈입니다. 물론 아직은 극히 조심스러운 신호일 뿐이고 실제로 물고기가 헤엄치는 영상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언젠가 작은 잠수 드론에 카메라와 조명을 달아 이 호수 속을 직접 비추게 된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생명체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놀라움은 2021년 서남극에서도 한 번 더 찾아왔습니다. 뉴질랜드 연구팀이 서남극 한 빙하 아래 녹은 물이 만든 지하수로와 연결된 큰 동굴형 공간을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얼음을 녹여 좁은 구멍을 하나 낸 뒤 카메라를 천천히 내려보냈습니다. 애초에는 단지 얼음 아래 물길의 구조만 확인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뜻밖의 장면이 잡혔습니다. 어두운 물속 여기저기에서 형체가 흐릿한 주황색 점들이 꿈틀거리며 헤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이들은 남극 주변 바다에서 흔히 발견되는 암피폴로스 계열의 작은 갑각류였습니다. 햇빛이 전혀 닿지 않고 빙하 표면에서 500m 아래, 육지에서만 따져도 가까운 해안선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완전히 고립된 공간에서 이 생물들이 떼지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이 정도로 외딴 곳에도 복잡한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과학자들의 상식을 다시 뒤흔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서남극 빙상 아래 직접 들여다본 공간을 모두 합쳐도 농구 코트 몇 개를 겨우 합친 정도입니다. 반면 서남극 빙상이 덮고 있는 땅 전체 면적은 멕시코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즉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본 지역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문제만 놓고 보아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산더미입니다. 하지만 남극이 품은 또 다른 세계는 자원입니다. 지금은 끝없이 펼쳐진 얼음 사막처럼 보이지만 지질학적으로 긴 시간 축에서 보면 남극은 항상 이런 얼음 대륙이 아니었습니다. 수천만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은 지금보다 훨씬 북쪽에 있었고 기후도 지금처럼 극단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거대한 숲과 늪, 각종 식물과 동물이 뒤엉켜 살았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유기물이 깊은 땅 속에서 서서히 석탄과 석유, 가스 같은 탄화수소 자원으로 변해갔습니다. 남극이 지금처럼 대륙 전체가 얼음에 덮이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3,500만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그보다 훨씬 긴 세월 동안 남극은 얼지 않은 대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떠올리면 이 땅 아래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 자원이 잠들어 있을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여러 나라의 지질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남극과 주변 대륙붕에 막대한 양의 석유, 가스, 석탄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해왔습니다. 그러나 국제규범과 두꺼운 얼음, 경제성 문제 때문에 직접 시추를 본격적으로 해보는 일은 오랫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 5월 영국 의회에 제출된 한 자료가 세계의 시선을 다시 남극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러시아의 연구선 한 척이 남극 반도와 대륙 본체 사이의 웨델해 일대에서
지질 탐사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에서 매우 거대한 석유 잠재 매장 구조가 포착되었다는 내용의 보고가 공개되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곳에 잠들어 있는 석유량은 최대 5,110억 배럴에 이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려진 매장량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또 다른 비교로는 수십 년간 북해 유전 전체에서 생산된 석유 양의 10배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덧붙었습니다. 만약 이 기름을 전부 캐낼 수 있다면 어느 나라든 단숨에 지구 최대의 산유국으로 떠오를 수 있는 양입니다. 2024년 중반 기준 국제 유가를 배럴당 약 85달러로 잡으면 이 매장 구조가 품고 있는 이론적 가치는 40조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미국 국내 총생산을 거의 2배 가까이 합쳐놓은 수준과 맞먹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 석유는 지금 당장 손댈 수 있는 확정 매장량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건드릴 수 없는 잠재 매장 구조일 뿐입니다. 그 이유의 핵심에는 남극 대륙 전체를 둘러싼 국제 합의, 즉 남극 조약이 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 남극은 법적으로 거의 무주지에 가까웠습니다. 너무 멀고 험해서 본격적으로 정착을 시도한 국가는 거의 없었지만 이 땅은 누구의 것인가를 둘러싼 여지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20세기 초부터 일부 국가는 자신들과 가까운 남극 구역을 자기 영토처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 프랑스와 노르웨이가 그런 방식으로 남극 일부를 선점하려 했습니다. 영국, 아르헨티나, 칠레는 서로 겹치는 구역을 두고 각자 자신들의 관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은 포클랜드 제도와 남조지아 섬, 남샌드위치 제도 같은 남대서양 섬들을 발판으로 남극까지 영유권을 잇고자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 섬들이 원래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며 같은 구역의 남극 부분까지 통째로 자국 영토라고 선언했습니다. 칠레 역시 자기 본토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선을 기준으로 남극 일부를 자기 영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세 나라의 주장 영역이 남극 한가운데에서 서로 겹치는 복잡한 모양이 되었죠. 이 갈등은 20세기 중반으로 갈수록 점점 날카로워졌고 자칫하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위험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남극이 또 하나의 군사 경쟁 무대로 변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1959년 12개 나라가 모여 남극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공동규칙을 만들기로 합의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남극 조약입니다. 이 조약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남극은 과학과 평화를 위한 공간으로 남겨두자는 데 있습니다. 조약은 남위 60도 아래 모든 구역에서 영구적인 군사기지 설치와 무기 실험, 핵실험, 핵폐기물 투기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미 각국이 주장하던 영유권은 그대로 두되 새로 영토를 주장하거나 기존 주장을 무력으로 집행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약에 서명한 나라라면 누구든 남극 어디에든 연구기지를 세우고 출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흥미로운 조항 중 하나는 상대방 기지를 예고 없이 방문해 점검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어느 한 나라가 몰래 군사활동을 하거나 조약을 어기고 자원을 캐기 시작하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핵심 규정 가운데 하나가 남극에서의 자원 채굴과 본격적인 탐사까지도 강하게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광물, 석유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캐내거나 이를 위해 대규모 장비를 반입하는 것은 조약 체제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극 대륙 전역에는 50개가 넘는 나라들이 운영하는 연구기지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중 미국의 맥머도 기지는 가장 규모가 큰 기지로 여름철에는 한 곳에만 1,400명 안팎의 인원이 모여들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외에도 남극점 바로 위에 아문센 스콧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들도 각자의 기지를 세워 기후, 빙하, 천문, 지구과학 연구를 진행합니다. 남극 반도와 주변 섬들에는 특히 기지가 몰려 있는데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기후가 덜 극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한 발 더 나아간 시도를 했습니다. 두 나라는 남극의 단순한 연구기지뿐 아니라 소규모이긴 하지만 일종의 민간 거주지를 조성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남극
남극반도 에스페란사 기지에 군인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마을 형태의 거점을 운영합니다. 칠레 역시 킹조지 섬에 빌라 라스 에스트레아스를 조성해 군인과 가족, 교사가 함께 살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도록 했습니다. 1970-1980년대 두 나라는 심지어 임신한 여성을 남극 기지로 보내 그곳에서 출산하게 하는 실험적인 시도까지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남극 땅에서 태어났다는 기록을 남겨 영유권 주장을 조금이라도 강화해보려는 계산이었죠. 그 결과 1978년 1월 남극 대륙에서 처음으로 공식 출생 기록을 가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후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적의 아이들 10명 이상이 남극에서 태어났고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성인이 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남극 거주지에 학교와 교회를 짓고 여름철에는 관광객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실제로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꾸준히 보여주려는 전략입니다. 남극이 단지 과학자들만 드나드는 얼음 실험실이 아니라 일부 국가에게는 잠재적인 미래 영토로 인식되고 있다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 남극 영유권 문제와 얽힌 오래된 갈등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포클랜드 제도와 남조지아, 남샌드위치 제도를 둘러싼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분쟁입니다. 포클랜드 제도는 현재 3,6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영국의 해외 영토입니다. 영국은 19세기 초부터 이 섬을 사실상 통제해왔고 주민 대부분이 영국계라는 점을 근거로 자국 주권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섬이 자국 본토와 훨씬 가깝다는 지리적 이유와 식민지 시대의 복잡한 역사를 들어 원래는 우리 땅이라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이 갈등은 1982년 마침내 실제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그해 봄 아르헨티나 군이 포클랜드와 인근 섬들을 기습 점령하면서 약 10주간의 짧지만 격렬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양측을 합쳐 약 900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었고 여러 척의 대형 군함이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영국이 섬들을 다시 탈환하면서 전쟁은 끝났고 그 이후 포클랜드는 계속 영국의 통제 아래 남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도 외교 무대에서 포클랜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웨델해에서 발견된 초대형 석유 잠재 매장 구조가 이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남극 영유권 주장은 포클랜드와 남조지아 섬 같은 남대서양 영토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선을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의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먼 미래에 아르헨티나가 경제 군사적으로 크게 도약해 다시 한번 포클랜드 주권에 도전한다면 이야기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포클랜드를 둘러싼 영유권 싸움은 단지 섬 몇 개를 두고 벌어지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남쪽에 있는 남극 구역과 그 아래 묻혀 있는 막대한 자원에 대한 권리까지 함께 걸린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이라는 변수 하나가 더 얹힙니다. 바로 남극 조약 체제의 향후 운명입니다. 남극 조약 자체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하지만 자원 개발을 강하게 제한하는 중요한 추가 의정서는 2048년을 기점으로 재검토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2048년 이후에는 조약 당사국들이 남극 자원 개발 금지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를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립니다. 동시에 기후변화로 남극 주변 바다의 얼음 분포도 서서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웨델해 일대 해빙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계절에 따라 바다 위를 오가는 선박의 운항 여건이 예전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물론 여전히 이곳은 인류에게 매우 까다로운 바다입니다. 거대한 유빙들이 떠다니고 파도와 바람의 변화폭이 커 해상 설비를 적으로 운영하려면 상상 이상의 비용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웨델해의 기름을 캐는 일이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 선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조약을 무시하고 몰래 시추를 시도한다 해도 투자 대비 수익을 맞추기 어렵다면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 힘들겠죠.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며 얼음이 점점 얇아지는 미래를 상상해보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48년 이후 남극 자원 개발 규정을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다면 웨델해는 여러 나라와 거대 기업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꽂히는 장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5,110억 배럴에 가까운 석유가 발굴 가능한 매장량으로 바뀌는 순간 남극은 단순한 미지의 대륙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 전쟁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 기회를 통해 새로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처럼 급격히 부유해지는 꿈을 꿀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남극을 끝까지 손대지 말고 인류 공동의 자연 실험실로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 절실해질 것입니다. 얼음 아래 숨겨진 독특한 생태계와 지구 역사 연구의 잠재력을 생각하면 몇십 년의 이익을 위해 이 장소를 돌이킬 수 없게 훼손하는 것은 너무 큰 대가일 수 있습니다. 결국 남극의 미래는 얼음 아래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과학적 호기심과 그 아래 잠든 자원을 둘러싼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어디에서 타협점을 찾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위성은 남극 상공을 돌고 연구 기지들은 얼음 위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은 이 거대한 얼음 대륙의 아주 얇은 겉껍질에 불과합니다. 수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 아래에는 우리가 한 번도 직접 본 적 없는 협곡과 산맥이 있습니다. 고립된 바다와 따뜻한 동굴, 그리고 기이한 생명체들이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깊은 곳 어딘가에는 아주 오래전 지구 전체를 뒤흔든 충돌의 흔적도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바꿔놓을지도 모를 막대한 자원들이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겠죠.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의 표면을 살짝 긁어본 수준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인류가 남극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이 대륙은 인류 과학사의 가장 위대한 도약의 무대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갈등과 탐욕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남극의 진짜 지도를 완성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이 대륙을 향해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기대와 후회 중 어느 쪽이 더 짙게 섞여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